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오늘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글로벌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역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예요. 연결 사회예요. 초연결 사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산업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일본에서 자,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이나 중국에 줍니다. 자, 중국이나 한국에서 뭘 만들어 갖고 요걸 이제 뭐 미국으로 파는 요런 식의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보면. 근데 이 산업만이 아니고 이게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한국에서 뭔가 만들 때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팹리스 업체 대표적인 게 뭐 퀄컴 같은 데서 자, 한국에다가 뭐를 줘요. 뭘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양산을 해서 이걸 막 전 세계에다 파는. 자, 그러니까 한국이랑 뭐 요런 데들은 양산 기술을 갖고 있고, 자, 뭐 소프트웨어는 뭐 미국이 갖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다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밸류 체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보면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국에서 한국, 일본, 뭐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 갖고 이 배를 가지고 뭐 시추를 한다든가 원유를 캔다든가 뭐 이런 등등해서 요런 배를 가지고 또 갖다가 팔고 뭐 이런 밸류 체인들이 각 산업마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인건비가 싸고 한 나라에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뭐 생산을 해가지고 비싼 나라에서 사서, 자, 이 나라에 이제 뭐 소비력을 키워가지고 뭐 국가가 이제 부강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한 국가의 리스크가 있으면 전 세계가 같이 리스크가 나오고, 어떤 호재원이 있으면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여기에서 왜곡 흐름을 잡아내면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가. 자, 요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자, 침체된 그리스랑 버블이 된 아르헨티나를 보면 지금은 어때요? 자, 유럽이 이제 슬슬 뭔가 살아나려는 흐름이 보이는데, 자, 이제 미국이랑 이제 또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이제 좀 걸리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을 갖고 온 걸 보면 2008년도에 자, 금융위기가 있고 리먼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이 많아서 유럽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리먼에 이제 뭐 돈 꺼주고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유럽의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이제 뭐 유럽이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미국의 리스크를 같이 떠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자, 2008년도 이후에 오히려 당사국인 미국은 회복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 2011년도 13년도에 유럽 리스크가 한 번 더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유럽 리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좀 쏠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좋고 뭐 민주주의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좋고 사회주의는 뭐 공산주의는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이념은 다 좋아요. 이념은 좋은데 인간이 끼기 때문에 인간이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전부 다 똑같이 나눠 먹고 잘 살자, 얼마나 좋은 이념이야. 그게 근데 자, 그렇게 해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은 욕심이 끼고 하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공산당 같은 경우 보면 왕권 체제가 돼버리는 거죠. 막 김정은 같이 잘 사는 놈만 잘 살고, 자본주의보다 더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살고. 왜? 기회가 없으니까. 뭐 미국, 북한 같은 데 보면은 극단의 자본주의나 다름없지 뭐. 어떻게 보면은 평양이나 뭐 요런 데만 잘 살고
거기에 있는 뭐 실세들만 잘 살고 뭐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만 잘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그만큼 박탈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된 국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폐해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거지.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아무튼가 그러면서 유럽이 같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런데 이때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보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하면 이걸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양적 완화하고 달러를 엄청 풀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를 저금리에 엄청나게 빌린 거죠. 화폐 가치는 엄청 떨고 노니까 이걸 가지고 저금리에 가장 많이 빌린 데가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금리에 빌리고 뭐하고 해서 돈 쓰는 데만 사람들이 막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경제가 이빨 올라가는데 물가가 뭐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최근에 보면 무슨 뭐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다 뭐 해서 뭐 IMF에다 돈 빌리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움직이고 막 집값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됐겠죠. 터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 부채를 엄청 확장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부채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리스크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돌아서면 이런 데들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꾸로. 왜? 지금 이제 부채가 막당해놨는데 이 부채를 갚으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 제가 리스크를 사라 그랬다 그래갖고 야 아르헨티나 지금 망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아르헨티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가 여기 한 달 만에 한 40% 빠진 이 구간이 이제 뭐 그 디폴트 얘기 막 나오고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야, 뭐, 리스크라는데, 뭐,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디폴트가 나버리면 뭐 작살이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래 기계,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제, 뭐, 산업이 없어.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여행 같은 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이, 부채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유럽에 리스크가 있고 뭐하고 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본,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왜?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서 금융위기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꺾여버리니까 이 수요가 확 줄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뭔가 생산을 해서 뭐 먹고 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반이 없으니까 가장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막 유럽에 이제 팔려 다니는 거죠.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국경 뭐 맞닿아 있는 데 있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취업부자 같은 거 다 나올 거 아니야. 유로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다른 데서 막 돈을 벌어다가 이제 자국으로 갖고 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소비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보면 슬슬 움직이는. 2019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그리스 증시예요. 40% 이상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어때요?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이전에 보면 이런 처참한 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악재도 없고 뭣도 없는데 항상 부채가 쌓이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전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예상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야, 그리스는 뭐 빚도 없고 뭐 이제 뭐 디폴트가 나니 어쩌니 하면서 긴축을 엄청 해놓은 상황이라서 얘네들은 앞으로 좋을 가능성밖에 없겠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또 좌파 정권이 자꾸 뭐하고 했으니까 어때요? 좌파 정권이 잡으면 이게 뭐 국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가는 막 폭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증시 올라가, 막 증시랑 막 부동산 버블 엄청나게 생기고. 요게 항상 보면, 그런 부분들 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흐름들이 항상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풀어서 놔두면 시장이 거기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걸 자꾸 개입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뭐 버블도 생기고 요런 흐름을 진행이 되는 거. 그럼 앞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그리스는 사도 아르헨티나는 못 사겠거든.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이야기를 한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 등으로 돈을 푸니까 자, 달러가 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무진장 끌어다 쓴 거죠. 양적 완화 하면서 일단 막 빌려주겠대. 빌릴 사람들 하면서 손들어. 하니까 터키랑 아르헨티나랑 손들어갖고 가서 막 돈을 엄청 빌렸다가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 버블이 진행이 됐는데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막 달러 강세가 막 진행이 되고,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니까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1인데,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터키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자, 외환보유고로 관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야 이거 뭐 가만히 있어도 돈 갖고 이제 싸게 자꾸 주고 뭘 하니까 먹고 살만한데 거기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 같은 데는 이제 힘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고 뭐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해서 자국에다 돈 보내고 유럽 여기저기 해서 뭐 힘든 일 같은 거 다 맡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벼뜰 날이 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야 유럽 쪽 슬슬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코스피에서 업황이라든가 업종에서 종목들을 막 찢어서 사고 막 분석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리스는 앞으로 괜찮겠네. 아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지금 좀 애매하다. 이런 흐름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브라질하고 한국을 놓고 보면 뭐예요. 2018년도 2019년도에 한국도 이제 출발할까를 봐야죠. 자 브라질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물가가 움직이네 하면서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2017년도에 그러다가 갑자기 막 금리 인하하고 뭐하고 하니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자 물가가 그럼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높겠다 라고 브라질하고 러시아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리니까.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뭐 어떤 나라예요? 이거 뭐 원자재 생산하는 나라예요. 원자재 전 세계에다 팔아먹는 그런 나라예요. 뭐 이런저런 산업군에 원자재를 뭐 나무 배 갖고 갖다 팔고 뭐 원유 팔고 뭐 이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브라질 러시아 증시가 2019년도에 전 세계 2등 4등이에요. 아까 그리스가 1등이고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2등 4등이라는 거죠. 그동안 어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를 겪어왔던 것들이 이제 머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예상을 해야 되냐? 야, 물가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럼 물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 물가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브라질 증시하고 러시아 증시예요. 이건 먼저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수요로 인해서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이 상황 여기에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자동차가 야 원유의 60%를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유의 60%를 소비를 해주는 게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거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가는 못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란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막 홍콩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했을 때 유가가 생각보다 안 움직인단 말이지.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뭐가 있냐면 캐파를 100년 동안 늘려왔어요. 100년 동안 중동에서 자 기름을 팔아먹으면서 이 캐파를 늘려면서 어떻게 되면 발전 단가라 그래야 되나? 예전에는 5였던 게 지금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유가가 옛날에는 100불 막 이렇게 돼야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 50불, 60불에도 먹고 살만 한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60% 날라가고 40% 된다 그래도 쉽게 말하면 자 생산 비용이 3분의 1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겠는데? 요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전에는 생각했을 때 야 자동차 60% 이거 전기차로 바뀌면 이거 다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충격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은 나라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 중동을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매장량이 1등인 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근데 여기는 한 유가가 70불 이상 100불 이상 돼야 이게 먹고 살 수 있어. 왜?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갖고 그 유가가 뭐 60불 50불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유가가 만약 70불 넘어간다. 앞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진짜 전 세계 뭐 전쟁이 진행이 돼가지고 뭐 유가가 조금 한 2, 3년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요런 데 배팅해볼 만한 거지. 근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여기는 미래가 없는 거야. 왜?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자 2등 같은 데 보면 사우디가 아마 2등인가? 사우디가 2등인가 이란이 2등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아랍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뭐 사우디하고 뭐 등등 이겠죠. 근데 보면 얘네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수치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나 베네수엘라가 50이면 얘네는 한 40불 30불 이렇게 돼도 마진이 남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40불 30불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먹고 살만 하다는 소리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보면 셰일가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뭐고 하면서 지금 뭐 LPG랜다. LNG선 같은 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미국 수요를 지금 해갖고 우리나라 조선회사고 뭐 다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들을 해보면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야, 전체적인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팩트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원유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중동에서는 전쟁을 내든가 아니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자, 미국은 그러면 어떤 포지션들이 좋을까? 자, 미국도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유가는 이 셰일가스라는 걸 보니까 대충 50불에서 7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아.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전세계 경제가 꺾이는 거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뭐 지정학적인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 요 안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구나. 그럼 이거 넘어가면 미국에서 뭔가 감산 조치가 나오고 뭐하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가는 앞으로 밴드가 여기서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나서 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물가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면 소비가 엄청나게 촉진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유가도 안 움직이고 물가는 왜 움직이기 힘드냐면 이게 온라인 시대가 돼요. 그리고 사람을 쓰지 않아. 사람이 필요가 없어. 4차 산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온라인 시대가 돼.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원유도 올라가기가 힘들고 물가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면 지금 물가가 못 올라가고 뭐 물가를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인건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필요 없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기가 힘들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움직이는데 이게 물가의 선행지표인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물가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물가가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인건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초호환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낸 거는 요런 것 같아요. 물가가 움직일 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유가 움직이려면 자동차 수요가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면 원유 가격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데 소비는 늘어나는 거죠. 자, 소비는 늘어나는 게 뭐예요? 원자재 수요를 보니까 브라질하고 러시아 증시가 움직인다는 거 뭐야? 얘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수요는 늘어나는데 물가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는 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산호세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어떤 산업에, 더 성장 모멘텀이 잡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금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긴축밖에 없다는 거죠. 버블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버블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왜 그 버블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버블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황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걸로. 자, 브라질 증시하고 러시아 증시가 움직이는 거하고 전 세계 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는 버블로 갈 수도 있겠는데. 전 세계에서 유동성은 엄청나게 풀려갖고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00조의 유동성이 대기 중이다. 근데 보니까 부동산 막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경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니까 부동산은 이제 가격이 버블이 심해지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는 거죠.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 돈이. 결국은 보인다는 거죠. 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게 튀어 올랐을 때 먼저 뚫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도 따라서 이제 움직여서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을 다 벗겨나고, 이 저항 구간을 다 뚫어내고,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 때문에 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전 세계에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데이터라는 신규 수요가 생기면서 반도체가 초호황이 진행이 되면서 4차 산업 모멘텀을 가지고 2017년도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는 30%가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분쟁 때 확인이 된 건 뭐예요? 야, 이거 데이터 센터 수요 계속 늘어나더라. 총량은 늘어나는데 가격만 빠진 거야.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는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가격만 빠졌어.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더라. 그럼 뭔 말이에요? 자, 이제 가격이 반등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자, 이익이 폭발하겠구나.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걸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야,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요런 흐름들에 가장 좋을 국가가 어딜까를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딱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핫한 네 곳이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쌈박질하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놓고 보면 유럽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구간이 왔다는 거죠. 공부는 안 돼 있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리스는 오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보면 어때요? 프랑스가 가장 심한 게 노조예요, 노조. 노동자 무슨 뭐 요런 그 시위가 굉장히 뭐 심하고 뭐 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연금 개혁하고 있고 노동 개혁하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럽이 변하려 그러네. 유럽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뭐하고 하면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다 뺏겼죠.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유럽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뭘 기다려야 돼요? 리스크를 기다리는 거죠. 최근에 또 트럼프가 뭐 데이터 뭐 이제 프랑스에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데이터셀을 뭐 매기니 하면서 유럽 전체 국가들이 트럼프랑 뭔가 지금 좀 쌈박질 하려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쌈박질이 끝나는 시점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자, 유럽은 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네 라고 포인트를 저는 이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 유럽이랑 만약에 트럼프가 싸우면, 야, 중국이랑 계속 싸우려니까 힘들어. 그럼 중국은, 살짝 이제, 중국이랑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중국도, 자,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던 거 보니까 금융시장 개방하겠대. 그러면서 뭐 MSCI 뭐,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되니까 이제 재정을 풀 여력이 없는데, 자,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받쳐준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히 좀 약간 경제 쪽에서는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민주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중국이 공산주의를 좀 포기하려는 그림으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완화. 1차 협상 한다 그러니까 일단 2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진행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유럽이랑 불거지면 오히려 이쪽에서도 호재 요인이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유럽이랑 싸우면서 중국이랑 싸우려면 타격이 힘드니까 중국이랑 싸울 때는 유럽 내 편해라 막 이렇게 됐는데 유럽이랑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랑 중국이랑 뭉칠 수가 있잖아. 그럼 빡세잖아요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중국에다 또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이랑 쌈박질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야, 반도체 비중이 30% 이상인데 2021년도에 가만 보니까 초호황이 예상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막 따블이 가면 자, 30%가 따블이 가면 60%가 되니까 다른 애들 가만히만 있어도 20% 성장이네. 그쵸? 이런 흐름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야, 가만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보니까 현대차도 좀 올라오네. 야, 화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올라와. 아직 좀 깝깝한 게 철강 같은 데가 좀 깝깝하고 한데 요런 애들 뭐 다 합쳐서 이것저것 해갖고 좀 올라오면 우리나라도 뭐 이제 한 30% 50%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를 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경제 규모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대. 2017년도 우리나라 볼 때 보니까 같이 좋았네. 우리나라 흘러내릴 때 보니까 같이 흘러내려. 전 세계가 다 좋았는데 베트남도 같이 소외됐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하고 있잖아요. 야, 베트남 올라올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재작년에는 베트남도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소외가 되면서 좀 괜찮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하고 베트남 어떻게 보면 이꼴로 엮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국가, 이제 하나의 기업이 매겨 살리고 있는 두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자, 중국 같은 데를 보면 야, 요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 자, 유럽이 힘들어지고 중국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지면 또 기회가 되겠네. 그러면 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런 식으로 꾸려놓으면 괜찮겠다. 2020년도에는 이런 흐름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내가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하려던 내용은 글로벌 흐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무언가 아이디어가 새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투자가 자,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재무제표만 분석하고 해가지고는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방향성을 보고, 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기업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 구간이냐. 요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업황을 보면서 내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이제 스스로 좀 뺄 거 빼고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늘 방송은 이거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아무튼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